3편에 이어서 4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힘, 중앙일보엔 TBC. 그렇게 성공적인 기업 인수를 이어나가던 이병철의 눈에 들어온 사업이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부정축제자로 낙인이 찍혀보기도 하고 다양한 사건에 휘말려 보니 경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훗날 이병철의 회고록에 따르면 정치보다 강한 힘을 바탕으로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언론에 관심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1964년 5월 9일에는 라디오 서울을 개국하였으며 1964년 12월 7일에는 동양텔레비전을 개국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TV 상업방송이었습니다. 당시 국영방송이었던 KBS와 다르게 다양한 쇼 프로그램과 연속극으로 주목을 끌었으며 시청률 또한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방송국을 먼저 개국한 후 이병철은 누구보다 강력한 의지로 사업을 이어갔는데요. 다음으로는 신문사를 차리기 위해 서울 소소문동에 중앙매스컴센터라는 10층짜리 현대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사들의 기자들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며 인원을 모아 이병철은 1965년 9월 22일 신문사 창간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앙일보입니다. 이병철은 본격적인 종합매스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라디오 서울과 동양텔레비전을 신사옥으로 이전하고 라디오와 TV를 통합하여 동양방송 TBC를 탄생시키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홍진기인데요. 홍진기는 이승만 정권 시절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4.19 혁명 때 시위대의 발포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기에 비판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이승만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만큼 홍진기와도 친분이 두터웠는데요. 그래서 동양방송의 경영권을 홍진기에게 맡겼고 홍진기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며 사돈의 연을 맺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이병철의 셋째 아들 이건희와 홍진기의 첫째 딸 홍라희입니다. 어찌됐든 이후 동양방송은 대한민국 방송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1978년에는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추진하며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의 로컬 프로그램도 자체 방송하며 지역 방송의 독립성 강화에도 기여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언론통폐합 조치를 내렸고 결국 1980년 12월 1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당시 340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던 동양방송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1990년 국가를 상대로 동양방송에 대한 배상금 신청 소송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KBS에 흡수된 채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만 살아남아 운영되다가 1999년에는 삼성으로부터 분리되어 홍진기의 아들이자 당시 사장이었던 홍석현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그 후 2011년 12월 1일 신문사가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중앙일보가 다시 야심차게 방송국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종합편성 채널 부문 1위 JTBC입니다. 한국비료공업. 이렇게 성공과 실현이 반복되는 이병철에게 정말 역대급 실현을 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국내에 보급할 비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잘 살아야 하고 당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비료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에 최초 비료 공장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지주의 집에서 태어났던 이병철은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비료 산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였는데요. 오래전부터 비료 공장을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지러운 정세에 난감했던 이병철은 박 대통령의 제안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964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불 보증을 통해 출발한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는 울산에 35만 평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비료공장 건설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이병철은 남다른 포부를 또 한 번 가지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은 이미 1년에 18톤의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고 러시아는 1년에 30만 톤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 이병철은 연 33만 톤을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공장이 지어지고 있던 1966년 9월 15일 이병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향신문을 통해 발표된 사카린 밀수 사건. 해당 기사에 따르면 1966년 5월 24일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가 일본 미쓰이 물산으로부터 건설 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약 55톤의 사카린을 건설 자재로 둔갑시켜 밀수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사카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제품까지 함께 밀수하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쓰이 물산과 공조한 것이었으며 해당 물품들을 되팔아 얻은 이익을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창간한 중앙신문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던 경향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여론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부산세관은 즉시 사카린 1059포대를 압수하고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직접 대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지시하였는데요. 또한 재벌 밀수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삼성을 외면했고 한국비료 상무였던 이병철의 둘째 아들 이창희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회회의에서도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은 삼성의 잘못을 비판하며 미리 준비해둔 오물통을 꺼내들어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투척하였는데요. 국민의 재산을 도적질한 놈을 합리화시키는 내각에 뿌리는 사카린이라며 똥이나 먹어 이 새끼들아 라고 소리친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국민을 위해 사회적 안정을 위해 언론 사업을 시작하겠다던 이병철의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은 삼성의 우호적인 기사와 뉴스를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중앙일보를 견제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삼성을 비판하는 언론사들을 막아서기엔 역부족이었기에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1966년 9월 22일 이병철은 한국비료공업의 지분 51%와 영남대학교를 정부에 기부하며 은퇴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둘째 이창희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첫째 아들 이맹희가 삼성그룹의 회장직을 승계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장남을 지키기 위해서 이병철이 차남을 희생시킨 것이라는 비화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사카린 밀수 사건은 삼성그룹의 반국가적 범위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하지만 훗날 이맹희 씨의 회고록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해당 사건을 진두지휘했으며 박정희 정부와 삼성그룹이 함께 조직적으로 밀수에 참여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 관리되던 한국비료공업은 1994년이 되어서야 삼성그룹에서 다시 인수하여 삼성정밀화학으로 사명을 변경하는데요. 이후 2015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여 현재 롯데그룹 내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하는 롯데정밀화학이 되었습니다. 전자산업으로 시작된 갈등.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병철은 첫째 아들 이맹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물러났지만 이병철은 사업에 대한 열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데 몰두합니다. 이병철은 항상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때에는 직접 돌아다니며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는 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건너가 기업들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전자산업이었습니다. 이병철은 곧장 삼성물산개발부에게 전자산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겼는데요. 삼성물산개발부에서는 일본은 이미 세계적인 전자기술을 확보하였고 대만도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은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비교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전자산업을 주도하고 있던 곳은 바로 금성이었는데요. LG는 1959년에는 라디오를, 1966년 8월에는 국내 최초로 흑백 TV를 만들어내며 전자산업계의 1위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성이 아닌 다른 기업들은 자체적인 물품을 개발해내지 못하고 해외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병철은 지지부진한 국내 전자산업의 빈틈을 파악하고 전자산업에 진출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바로 금성과 전면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병철과 금성의 회장인 구인혜는 지수보통초등학교에서부터 친하게 지낸 40년 지기의 벗이었는데요. 이병철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둘째 딸 이수키를 구인혜의 삼남인 구자학과 혼인시킬 만큼 구인혜에 대한 우정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둘은 오랜 벗이자 사돈으로서 든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1968년 안양의 골프장에서 구인혜를 만난 이병철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구 회장, 앞으로 삼성도 전자사업에 뛰어들겠네. 그리고 이 발언은 두 그룹 사이를 갈라놓은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당시 삼성은 전자사업에는 뛰어들지 않은 상태였고 금성도 마찬가지로 삼성의 주력 사업인 비료, 설탕, 모직 등과 같은 사업은 하지 않으며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의 말을 들은 구인혜 회장은 이익이 남으니까 하려는 거 아닌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만 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이병철은 민망해하며 골프장을 빠져나갔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라이벌 구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이병철은 둘째 딸 이수키와도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수키는 이병철을 찾아와 어떻게 자신의 시댁에 그럴 수가 있냐며 매몰차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병철은 어떻게 내 딸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삼성을 견제한다면 너한테는 삼성 주식을 단 한 장도 줄 수가 없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별난 딸 사랑으로 유명했던 이병철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이수키에게
그룹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상속을 하게 되면 라이벌 그룹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수키의 남편 구자학은 당시 삼성의 중앙개발회사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었으나 이 일을 계기로 다시 금성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자학은 현재 아워홈의 회장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전자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병철은 다시 일본으로 떠나는데요. 40만 평의 부지에서 엄청난 생산량을 보여주는 산효전기를 보고는 또다시 불타오르는 승부욕을 안고 귀국합니다. 그리고 수원에 45만 평, 경남 울주에 70만 평 등 총 115만 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1969년 1월 13일 이병철은 삼성전자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화려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작. 삼성전자의 첫 사업 계획은 산효전기와의 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틀어지게 되었는데요. 국내의 다른 기업들이 삼성의 사업은 산효전기의 물품을 들여와서 조립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인데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냐며 반대가 이어지자 이병철은 수입하는 물품 중 85%는 다시 외국으로 수출할 것이며 15%만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15%도 허용할 수 없다고 끝끝내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병철은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전자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중요 사업임을 설득하였는데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삼성이 100% 전량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산효전기와의 합작 투자 사업을 허가해 줍니다. 그렇게 1969년 12월 4일 투자금 5천만 달러의 규모로 삼성 산효전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전자산업이 처음이었기에 물품의 퀄리티가 좋지 못했는데요. 당시 삼성 산효전기가 판매하는 선풍기는 쉽게 목이 부러지는 등 불량률이 높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서 자체 기술로 개발까지 하기 이르는데요.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는 허가가 내려오면서 1973년 4월에 자신있게 출시한 첫 번째 제작 상품은 바로 19인치 트랜지스터 흑백 TV인 삼성 마하 506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초대박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세 번째 발명품이었던 흑백 이코노 TV입니다. 이는 기존의 TV와 전혀 다른 방식의 상품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전원을 켜면 브라운관의 전자총이 20초 정도 예열한 뒤 서서히 켜졌기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코노 TV는 단 5초 만에 전원이 들어왔는데요. 또한 예열이 필요하지 않아서 전력 소모량은 줄어 전기세도 적게 들고 가격까지 합리적이라 서민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60년대의 TV는 쌀 24가마의 가격과 맞먹는 상태였고 이마저도 그냥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당첨되어야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7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에서 새마을 TV를 저렴하게 지원하며 가정마다 보급이 이루어졌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혜성처럼 등장한 삼성의 이코노 TV는 마치 구세주와 같았는데요. 출시된 해 12월에 최대 판매량인 74만 6천 대를 기록하고 1978년에는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며 삼성전자는 큰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